아버님, 저희끼리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자들끼리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데 무슨 일 있겠어요? 그 말에 남편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의 불안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앞장서서 걸었고 아들은 묵묵히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만이 쿵쿵 울렸어요. 어머님, 이제 다 왔어요. 서연이가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순간 오한이 들었어요. 춥네. 그만 들어가는 게.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별이 잘 보여요. 서연이가 손짓하는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조용히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와, 오늘 정말 별이 예쁘긴 하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남편과 데이트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자주 올라와 별을 보곤 했거든요. 어머님, 서연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응?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밀려왔어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허공을 날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도윤이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허공을 날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도윤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학교 입학식 날 자랑스레 책가방을 매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와 환하게 웃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신랑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모습. 도윤아,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쿵 하고 온몸이 바닥을 강타하는 순간 세상이 새하얘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인생을 깨닫는 관점입니다. 어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지금 난간에서 어머님을 밀어버렸다는 사연을 보고 정말 급하게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천인공로할 아들 내외로 인해 하반신을 잃으셨다는 익명의 사연자, 어머님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낯선 분들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쑥스럽지만 제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꼭 들려주고 싶어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67이 된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제 두 다리는 휠체어에 앉아 있네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멀쩡히 걸어다니며 장사하고 시장도 보고 손주도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아들의 배신으로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아들을 믿었던 걸까요? 밤마다 끊임없이 되묻곤 하는 이 질문에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제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은 철창 속에 갇혀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같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에서 깨어나면서도 이 모든 게 정말 꿈이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꿈이 아닌 제가 겪은 너무나도 끔찍한 현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저처럼 자식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세상에는 저처럼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부모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동대문에서 분식집을 하며 장사로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김밥을 마는 제 손은 늘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그 손으로 번 돈으로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일궈낸 것이 저의 자부심이었죠.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훗날 저를 이렇게 배신하게 될 줄은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 시장 골목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 설렘과 두려움을요. 겨우 보증금 300만 원을 모아 시작한 조그만 분식집이었지만 제겐 그곳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아온 돈을 털어 시작한 가게였기에 실패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처음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되던 날이 많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날이면 남은 김밥을 들고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도 하고 시식도 권했어요. 아이고, 김밥 맛이 참 깔끔하네. 우리 가게 손님들 오면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시장 청소부 아저씨가 추운 날 들르시면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을 덤으로 드렸고, 옆 떡집 할머니가 명절에 떡을 주시면 저는 김밥으로 보답했죠. 아줌마가 음식을 정성껏 하네. 여기 김밥 진짜 맛있다. 한 번 오신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는 게 저에겐 큰 힘이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한 손님이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요. 냉수와 부채를 들고 부축해드리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함께 있어드렸죠. 그 손님은 퇴원하시자마자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이 동네 큰 소리로 홍보대사 할게요. 그렇게 3년쯤 지났을까요? 제 가게 앞에는 늘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때 제 인생에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가게 건너편에서 정육점을 하시던 제 남편 김도진 씨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김밥 10줄만 포장해 주세요. 매일 아침 일찍 오셔서 종업원들 간식을 사 가시던 분이었죠. 어느 날은 비가 엄청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우산도 안 가져오신 손님들이 많아 가게 안이 북적였는데 김도진 씨가 우산을 몇 개씩 들고 오셨어요. 아줌마, 이거 손님들 나눠주세요. 제가 가게에 비치해 둔 건데 그런 작은 배려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큰 가게를 잘 꾸려나가시는 걸 보니 대단하십니다. 어느 날 문득 건네신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당시 저는 38, 그는 42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서로의 모난 부분을 감싸 안으며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했어요. 제가 혹시 늦진 않았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인연이란 게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이 딱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이 넘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셨고, 떡집 할머니는 직접 만드신 청시롱실 이바지 떡을 선물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1년 후 우리는 아들 도윤이를 얻었습니다. 입덧이 심해 가게 일을 못할 때면 남편이 자기 가게 일도 제쳐두고 와서 도와주었어요. 여보, 건강이 최고예요. 가게 걱정은 말아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라 더욱 소중했어요. 밤낮으로 울어대는 아들을 안고 가게 일을 하면서도 한시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육점 일을 마치면
곧장 제 가게로 와서 아들을 돌봐주었어요. 여보, 내가 도윤이 보고 있을 테니 일나자 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도윤이가 3살이 되던 해, 우리는 드디어 가게를 불려 식당으로 만들었어요. 여보, 우리 한 식당 하나 차려볼까요? 손님들이 늘 밥 달라고 하신대. 남편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지만 그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시작한 한식당은 입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 제법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육개장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비법이 있으신 거죠?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남편의 정육점에서 들여오는 좋은 고기로 만든 음식들은 금세 단골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도윤이는 그렇게 식당 안에서 손님들의 사랑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이제 학교에 다니네. 시간 참 빠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남편과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새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도윤아, 학교 가서 밥은 잘 먹었니? 네, 엄마. 급식 완식왕이에요. 선생님이 칭찬도 해주셨어요. 매일 저녁 도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들려주었죠. 도윤이는 공부도 잘했고 특히 착한 마음씨로 선생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픈 친구 대신 청소당번을 자청해서 하고 또 어떤 날은 다친 친구를 보건실까지 데려다주고 도윤이 어머님, 우리 반에서 도윤이가 제일 모범적이에요. 항상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요. 매번 학부모 상담을 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올랐죠. 여보, 우리 아들 참 잘 자라주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이렇게 착하고 바른 아들로 자라준 걸까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도윤이는 변함없었어요. 친구들과 다투는 법이 없었고 공부도 반에서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더 바빠졌지만 도윤이는 틈틈이 식당 일을 돕기도 했어요. 엄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와서도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저를 도와주던 착한 아들이었죠. 대학교는 서울의 유명한 사립대에 합격했어요. 등록금이 부담되긴 했지만 남편과 저는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공부시키는 게 제일 좋은 투자죠. 그럼요. 도윤이는 우리가 믿는 만큼 다 해내잖아요. 대학 생활도 충실했어요. 방학 되면 식당에 와서 일도 돕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용돈을 직접 벌었죠. 졸업할 때는 학과 수석에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기업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엄마, 아빠,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남편도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흐뭇해했죠. 첫 월급을 받아온 날, 도윤이는 저희를 비싼 한정식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아들, 이런데 올 필요 없는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0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하다 보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죠. 이제 장사 그만하고 좀 쉬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도윤이의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따뜻했던 말들이 후에 저를 무너뜨릴 배신의 시작이었다는 걸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도윤이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 알아채지 못했어요. 단지 아들이 효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죠. 그렇게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나날들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며느리를 데려온 건 입사 3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른 도윤이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었죠.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인데. 가슴이 설렜습니다. 30살이 다 되어가는데도 여자친구 한 번 안 데려와서 은근히 걱정하던 차였거든요. 같은 회사 다니는 박서연이라고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도윤이의 말투에서 설렘이 묻어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된 거니? 회사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서연이가 먼저 말을 걸어줬죠. 아들은 연애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서연이가 제 소개팅 상대로 온 거였더라고요. 같은 부서 과장님이 주선하셨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 연애도 하고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여보, 이제 진짜 도윤이도 장가갈 때가 됐나 봐요. 첫 만남은 회사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까만 원피스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예쁜 아가씨였어요.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피부도 하얗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고왔습니다. 도윤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식당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 며느리가 될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꼭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날 서연이는 저희를 위해 와인까지 준비해 왔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좋은 와인이라고 해서 가져왔어요. 아이고, 이런 걸 다. 남편은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듯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이 제일 맛있대요. 저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도윤이가 얼른 거들었죠. 엄마가 해주시는 육개장이 진짜 최고야. 다음에 우리 집 와서 꼭 먹어봐. 처음 본 자리에서 서연이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다음 주에 서연이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을 때 일입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랑은 좀 달라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것도 전혀 거리낌 없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가 어디 있나 싶어 깜짝 놀랐죠. 요즘 애들은 다들 시부모님이랑 살기 싫어한다던데. 전 달라요, 어머님.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서연이는 그날 식당 일까지 돕겠다며 앞치마를 둘렀어요. 어머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김치를 썰고 야채를 다듬는 손놀림이 제법 익숙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손님인데. 아니에요. 전 이미 어머님 딸이나 다름없는 걸요? 그 말을 하는 서연이의 미소가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남편도 서연이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짝을 만난 것 같아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올렸습니다. 서연이 친정은 강남에 살았는데 결혼식 전날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식당 일을 하신다고요? 서연이 어머니의 말투에 은근한 무시가 묻어 있었죠.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우리 서연이가 잘 자란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연이는 시집 온 첫날부터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머님, 제가 앞치마 메고 옆에서 배울게요. 부엌 일을 돕겠다며 쫓아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하고 저녁이면 도윤이 퇴근 시간에 맞춰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죠. 어머님, 이제 주무세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늘 밝게 웃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가면이었다는 걸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서연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나 잘 살고 있어. 시어머니도 순하시고. 잠시 후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식당만 그만두시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살 차례잖아.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젊은 며느리의 투정 정도로만 여겼죠.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됐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서연이의 목소리 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 좀 새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오래됐잖아요. 아니, 아직 멀쩡한데. 요즘은 이런 스타일 안 써요. 좀 촌스럽기도 하고. 며느리의 말투에 불현듯 칼날이 숨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서연이는 친정에 다녀올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 좀 쉬셔야 한대요. 식당 일이 얼마나 힘드세요. 저희가 모실 테니.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매일 이렇게 일하시다가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겉으로 보면 걱정하는 말이었지만 왠지 저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일찍 퇴근한 도윤이가 서연이와 둘이 밤늦게까지 쉬쉬하며 이야기를 나누더군요. 화장실에 가려다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여보, 우리 이러다가 평생 어머님이랑 살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보면 몸도 많이 불편해 보이시던데 식당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독이 묻어 있었어요. 도윤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평생 일구신 식당인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접으시고 편하게 쉬시라고 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식당 없이 어떻게 살아?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건 그렇지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말을 못해요? 우리 엄마는 이미 은퇴하시고 골프 다니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으로 며느리의 본색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서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명절 음식을 준비할 때도 이젠 얼굴을 찌푸리며 투덜거렸죠. 어머님, 이제 저희 세대 차례인 것 같아요.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가시가 꽂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제가 들으라는 듯이 전화 통화를 하더군요. 언니, 나 정말 답답해. 시어머님이 아직도 명절에 주방을 안 내주시는 거야. 여기 있다가는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도윤이는 그런 아내의 말에 점점 더 휘둘리는 것 같았어요. 더 큰 변화는 그 즈음에 들려온 재개발 소식과 함께 찾아왔어요.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문이 돌면서부터 서연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참에 식당 처분하시고 전원주택으로 가시는 건 어때요? 공기 좋은 데서 여생을 편하게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왜 그리 차갑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도윤이는 그저 묵묵히 서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쉬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으로 키워낸 아들이 아내의 말 한마디에 저를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상황을 눈치챘는지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서연이 말이라면 눈에 뭐가 씌인 것처럼 그러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 후에 시작됐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동네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재개발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김 사장님, 들으셨어요? 여기 지하철역이 들어온대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다시피 한 거 넘을 가게 주인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버섯처럼 생겨났고 매일같이 외지 사람들이 땅을 보러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반가웠어요. 평생 일군 식당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나쁠 게 없잖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재개발 소식이 우리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 줄은요. 어느 날 저녁 도윤이와 서연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어쩐지 들뜬 것 같았어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어머님 건물 처분하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어떨까요? 그게 무슨 소리니? 지금이 딱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재개발되면 집값도 오르고. 서연이의 말에 도윤이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참에 처분하면 좋은 값에 팔 수 있대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터전인데.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재테크예요. 서연이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이는 매일같이 부동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옆집도 벌써 계약했대요. 우리만 늦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어느 날은 제가 주방에 있는데 도윤이와 서연이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도무지 말씀을 안 들으시네요. 그래도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닐까? 당신도 참,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도 엄마한테는 이 집이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일 식당 일하랴, 시어머님 모시랴. 저는 이런 삶을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게 서연이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며느리한테 많은 걸 바란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서연이가 욕심이 너무 과한 거지.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계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일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2층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엄마. 내가 잘 설득해 볼게요. 며느리가 친정엄마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딱 좋은 기회인데 재개발만 되면 건물값이 3배는 뛸 텐데 말이야. 시어머님은 아직도 그냥 월세 받고 장사하시겠다고만 하시신다니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마지막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듣고 말았어요. 알겠어요, 엄마. 일단 그 변호사님 연락처 좀 보내줘요. 미리미리 법적인 것도 알아봐야겠어.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법적인 건 무슨 법적인 일인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슬슬 수익 관리는 저희가 좀 봐드릴게요. 그건 왜? 요즘은 자식들이 다 그렇게 한대요. 나중에 상속 문제도 있고. 상속이라는 말에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자 그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당장 도윤이 불러. 뭐가 그리 급하다고. 벌써부터 상속 타령이야. 하지만 도윤이는 이미 서연이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다 부모님 위한 거예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이 녀석이 말이 겉감냐?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지르자 도윤이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날 밤 둘은 큰 싸움을 했어요. 다음 날부터 도윤이와 서연이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하고 퇴근해서도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기 일쑤였죠. 어느 날은 집 앞에서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저기 계신 분이 어머님이세요?
양복 차림의 남자가 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얼른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제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동산 개발업자들이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어요. 장사가 뜸한 시간이라 잠시 주방에서 쉬고 있는데 밖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박 실장님, 거의 다 됐어요. 어르신들 설득만 되면 바로 계약 들어갈 수 있다고요? 비 오는 날이라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이 문제예요. 아버님은 설득하실 수 있는데. 급하게 서두실 것 없습니다. 천천히 진행하시죠. 아니에요.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보려고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다른 방법이라니. 그날 저녁 도윤이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러다 평생 이러고 살아야 돼요. 도윤아, 무슨 소리야. 다들 재개발로 떼돈 벌었다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어야 한다고요? 아들의 눈빛이 너무 낯설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은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우연히 서연이의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권리관계 확인, 건물명의 변경 필요, 변호사 상담, 강제 집행 가능성, 어르신들 요양원 알아보기.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당신, 우리가 도윤이를 잘못 키운 걸까요? 세상이 잘못된 거지 당신 탓이 아니오. 그러면서도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며칠 뒤 서연이가 갑자기 친한 척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대요. 옥상에서 별도 보고 오순도순 이야기도 나눠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의아했어요. 평소 제게 차갑기만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괜찮아, 서연아. 이제 날도 추운데. 어머님, 제발요. 전 정말 어머님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단 말이에요.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애절함마저 묻어 있었어요. 도윤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맛있는 간식도 사놨다고. 순간 마음이 약해졌어요. 혹시 이제야 며느리가 마음을 열어주는 걸까? 그렇게 별구경 약속이 잡혔습니다. 당일 아침 서연이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부엌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장사는 일찍 마무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피곤하시면 별구경도 힘드실 텐데. 그래, 내 말이 맞구나.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에 선뜻 동의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도윤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저 오늘 일찍 퇴근할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도윤아, 회사는 괜찮은 거니? 네. 오늘은 중요한 회의도 없고 서연이가 꼭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떨리는 것 같았지만 그때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서연이가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어요. 어머님, 제가 며칠 동안 레시피 보면서 연습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는 내내 서연이는 친절했고 도윤이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그게 불길한 징조일 줄은 몰랐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가 유자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마시면서 올라가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따뜻한 유자차를 받아들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며느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주는 걸까?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 남편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여보, 잠깐만요. 남편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옥상은 좀 그렇지 않소. 날도 추운데
아니에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는데 거절하면 섭섭해할 것 같아요. 그래도 왠지 마음이 안 놓이는데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이 올라갈까요? 그때 서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저희끼리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자들끼리요. 도윤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데 무슨 일 있겠어요? 그 말에 남편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남편의 불안한 직감이 맞았던 거죠.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연이는 앞장서서 걸었고 도윤이는 묵묵히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 소리만이 쿵쿵 울렸어요. 어머님, 이제 다 왔어요. 서연이가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순간 오한이 들었어요. 춥네. 그만 들어가는 게.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가 별이 잘 보여요. 서연이가 손짓하는 난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조용히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와, 오늘 정말 별이 예쁘긴 하구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남편과 데이트하던 때가 생각났어요. 젊었을 때 남편과 자주 올라와 별을 보곤 했거든요. 어머님, 서연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응?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등 뒤에서 강한 힘이 밀려왔어요. 순간 중심을 잃었습니다.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제 몸은 이미 허공을 날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도윤이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허공을 날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모든 것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도윤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날, 학교 입학식 날 자랑스레 책가방을 매던 모습,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와 환하게 웃던 순간, 결혼식장에서 신랑 턱시도를 입고 서 있던 모습. 도윤아,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쿵, 쿵하고 온 몸이 바닥을 강타하는 순간 세상이 새하얘졌습니다. 주름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 주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빨리 119에 전화해. 누가 좀 사람이 떨어졌어요. 누군가의 비명 소리, 달려오는 발소리들, 점점 가까워지는 사이렌 소리. 의식이 자꾸만 희미해져 갔습니다. 환자분 들리시나요? 의식을 잃지 마세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것에 실리는 느낌이 들었고, 앰뷸런스 안으로 옮겨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들리시나요? 누군가의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시나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제 다리가.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대수술을 마치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며칠이나 지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신이 들어서 다행이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얼마나 지났나요? 수술하고 사흘이 지났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이는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그 녀석들 연락이 두절된 채로 코빼기도 안 보여. 내 이놈들을 잡아다가 천벌을 내릴 테야.
그제서야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척추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말끝을 흐리던 의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하반신 마비 상태입니다.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쌓여가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걸을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때문이라는 걸. 창밖의 하얀 눈처럼 제 마음속의 모든 것도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며칠 뒤 의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환자분,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용 있을까요? 이미 다리는.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치료하시면. 그날 밤 오랜만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저에게 힘을 주세요. 다음 날부터 재활 치료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제 발로 일어서서 그들에게 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재활 치료는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병실을 지켰어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느 날은 병실 창문으로 달빛이 환하게 비치던 밤이었어요. 문득 옥상에서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의 달콤했던 말, 도윤이의 차가웠던 눈빛,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제 인생.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그날 이후 제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데도 온 몸의 힘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호전되시다니. 의사도 간호사들도 놀라워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단순히 몸을 회복하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를 이렇게 만든 그들에 대한 응징. 그것이 제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별이 저렇게 선명한 날 그랬을까? 창밖의 별들이 그날처럼 반짝일 때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간호사님, 오늘은 재활 시간을 더 늘려주세요. 힘드실 텐데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전 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손목, 팔꿈치, 어깨, 조금씩 상체의 움직임이 돌아왔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 속도입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은 기뻐했지만 전 아직 부족했어요. 병실로 돌아와서도 혼자 운동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몰래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이고 아무도 없을 때 팔을 들어 올리는 연습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저기 전화기 좀 건네주시겠어요?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이었는데 제 손이 저절로 움직여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손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날부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된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재활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이제는 휠체어에 혼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장님, 저 박현우입니다. 우리 식당 2층에 살던 세입자였어요. 현우 씨,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그동안 무슨 일 있으신 건가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고. 세입자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가 저를 옥상에서 밀어버린 일, 하반신 마비로 병원에 누워있는 일,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현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 후 그가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사장님, 혹시 아세요? 옆 건물에 CCTV가 있는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CCTV요.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옥상 쪽이 찍히더라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 그 CCTV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옆집 주인분과 잘 아는 사이니까 한번 알아보게요. 그날 이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제야 증거를 찾을 수 있겠구나. 며칠 후 현우 씨가 좋은 소식을 들고 왔어요. 사장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병실로 찾아온 현우 씨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어요. 정말 그날 영상이. 네, 다 찍혔더라고요. 옆집 사장님이 1년치 영상을 다 보관하고 계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자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어요. 서연이가 저를 난간 쪽으로 유인하는 모습, 도윤이가 뒤에서 다가오는 장면, 그리고 제가 밀려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걸로 이제 증거가 생겼네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소. 하지만 전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현우 씨, 혹시 도윤이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아, 그게 현우 씨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어요. 두 분이 안 계신 뒤로 매일 부동산이랑 개발업자들이 드나들어요. 개발업자라. 그들은 이미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날은 한밤중에 서류 들고 들어가는 것도 봤어요. 분명 불법적인 뭔가가 더 있을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좀 더 지켜봐요. 그들의 모든 범죄를 밝혀내야 해요. 그렇게 우리의 은밀한 수사가 시작됐어요. 현우 씨는 매일같이 도윤인의 동향을 알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왔다 갔어요. 어떤 변호사인지 알아봤나요? 명함을 구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더군요.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서연 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있어요. 현우 씨가 가져온 사진에는 서연이가 제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걸로는 부족해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그때였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남편이 다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어요. 도윤이 녀석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대요. 뭐라고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도장으로 서류를 넣었다고. 그들은 이미 제 도장을 위조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위임장 위조와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도윤이와 서연이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법정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이상 그의 눈물을 믿지 않았어요.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려 했던 자식에게 이제 마지막 모성도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CCTV 영상과 위조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서연이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도윤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전 외면했어요. 이제 그는 제게 더 이상 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제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렸으니까요.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봄을 준비할 시간. 복수는 끝났지만 제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니까요. 여보, 전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전 재활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하지만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여보, 조금만 더 힘내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남편이 응원해 줍니다. 예전의 식당은 정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대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요. 제가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현우 씨는 이제 우리 가게의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 애의 도움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가끔 교도소에서 도윤이의 편지가 옵니다. 하지만 전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미움도 분노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더 이상 제 삶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오늘도 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다시 일어설 수 있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깨닫는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